세이버 내 신호에 따라 습격을 시작해 공격! 2026년 7월 현재 전선에서 심각한 모멘텀의 변화가 진행 중이다. 우크라이나가 여러 축에서 기습 방역을 시작했으며 러시아는 이제 몇몇 주요 방향에서 방어선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부 자포리자에서 카미안스케와 플라브니를 향해 러시아의 위치가 밀려나고 있습니다. 리만 주변에서는 회색 지대가 우크라이나에 유리하게 한 걸음씩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네츠크의 코스티안티니우카에서는 푸틴이 7월 3일에 러시아가 점령했다고 발표한 도시가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손에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투기가 그 중심부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코스티안티니우카의 해방은 매우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 몇 달 동안 전진하던 쪽은 러시아였습니다. 이제 주도권이 바뀌고 있습니다. 푸틴의 불안한 표정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의 지휘 체계가 그에게 전달하는 그림은 오래전에 현실과 멀어졌고 아마도 그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 자신일 것입니다. 러시아가 국기 개양과 침투 전술로 제작한 선전 지도와 실제 상황 간의 격차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왜 러시아가 대규모 군대로 진격하지 못하고 우크라이나가 훨씬 작은 병력으로 주도권을 잡았는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작은 요청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독립적인 전선 분석은 최근 알고리즘에 의해 억제되고 있으며 이 비디오는 관심을 가질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독하고 비디오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에 단 한마디라도 남겨주시면 그 억제를 뚫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몇 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제 가장 진전이 뚜렷한 곳 서부 자포리자에서 시작합시다. 이곳은 우크라이나가 7월 초 이후 가장 구체적인 성과를 거둔 지역입니다. 군사 관찰자 코스티안틴 마쇼베츠의 7월 5일 평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프리모르스케를 완전히 정리하고 프리모르스케와 스텝노히르스크 사이의 중요한 도로 교차점을 점령했으며 분석가들이 서클이라고 부르는 교차로를 확보하고 스텝노히르스크 남쪽의 플라브니에서 확고한 거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는 단일 지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몇 달 전에 해방된 스텐에서 회색 지대가 한 걸음씩 확장되고 있습니다. 최신 현장 데이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또한 스텝노이르스크 근처에 작은 지역 강을 건너 공급에 중요한 또 다른 교차로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다음 목표는 카미안스케 마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전선에서 공격을 해야 했던 쪽은 러시아였습니다. 약 15만 명의 병력으로 구성된 58군과 그 지원 부대는 자포리자 방향으로 다음 주요 공격을 개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몇 달 동안 준비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주 동안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화력 압박과 공격 속도가 갑자기 그 대규모 병력을 방어적으로 고정시켰습니다. 마쇼베츠의 말에 따르면 이 부대들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의 계획을 모스크바에 맞서 사용했기 때문에 다음 공격을 시작할 상태가 아닙니다. 러시아의 의도는 훌라이폴레와 오리히우에서 동시에 압박하여 정면이 아닌 측면에서 우크라이나의 동서 방어선을 포위하고 그곳에서 자포리자시로 진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프리모르스케, 서클, 플라브니에서의 움직임이 러시아의 목을 조이기 전에 그 포위망을 감쌌습니다. 그래서 저18 근위군은 주력을 후퇴시키고 적극적인 방어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러시아 군대의 중추는 남부 군관구 소속의 저18근위 혼성군 육군 드네프르 그룹입니다. 공개 출처 정보 분석에 따르면 제42 기계화 보병 사단과 제136 근위 여단과 같은 부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넓은 그룹은 전예 공수부대, VDB, 해병대 요소로 강화되어 있습니다. 카미안스케 플라브니 선을 따라 직접 접촉 중인 특수부대는 6천에서 12,000명의 병력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관찰자의 추정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자전과 드론 압박으로 인해 이 부대의 보급과 기동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피라이모르스케에서의 진격은 바시립카 물류 허브를 위협에 빠뜨렸고 이 지역에서 DNPR 그룹의 이동 자유를 크게 좁혔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러시아가 몇 달 동안 구축하려 했던 협공이 되돌아갔습니다. 공격을 하려던 군대가 자신의 측면을 보호하려는 방어 부대가 되었습니다. 서클과 같은 단일 도로 교차로를 장악하면 전체 군대의 서쪽으로의 진출 옵션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전선에서 결정적인 것은 땅이 아니라 결절점인 이유입니다.
러시아는 네스테리안카, 노보안드리우카 같은 지점에서 제한된 위치를 점유했지만 마쇼베츠에 의해 오리히우 서쪽의 지배적인 고지에 도달하려는 시도가 실패했고 침투한 부대들은 노출되어 제거되었습니다. 지상에서의 영상이 이를 입증합니다. 7월 5일 총참모부 보고서는 오리히우 방향의 플라브니 근처에서 적의 공격이 격퇴되었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같은 날 마쇼베츠에 대한 나스타세의 요약은 한 줄로 요약됩니다. 58번째 군대는 공격에서 방어로 전환했습니다. 프리모르스케가 정리되고 플라브니에서 발판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는 여기서 훨씬 더 많은 군대를 어떻게 막을까요? 답의 핵심에는 대부분의 지도에서 보이지 않는 요소 전자전이 있습니다. 모델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먼저 장거리 정찰 드론이 러시아의 위치를 24시간 감시합니다. 그런 다음 FPV와 드롭 드론, 바바 야가 타입이 작동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결정 요소는 이러한 드론을 보호하는 전자전 우산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FPV 드론의 제어 신호와 비디오 링크를 차단하는 제머를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러시아의 란셋과 광섬유 드론에 맞서 주파수 도약과 신호 방해 기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의 효과는 분명합니다. 러시아 드론 조종사들은 우크라이나 보병을 효과적으로 추적하거나 목표로 삼을 수 없고 우크라이나는 이 전자전 보호 아래 자체 FPV 및 드롭 드론을 운용하여 훨씬 더 안전한 통로를 엽니다. 러시아도 전자전으로 대응하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작고 기동성 있는 드론 함대와 주파수 다양성 덕분에 압박은 러시아 측에 계속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보이지 않는 전선은 러시아의 침투 그룹 대부분을 건물에 도달하기 전에 무력화합니다. 그리고 그 전략적 의미는 큽니다. 현대 전선에서 전자기 스펙트럼을 제어하는 쪽이 드론을 제어하고 드론을 제어하는 쪽이 개활지를 제어합니다. 이 우위를 통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수적 유세를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보지 못하고 목표를 정하지 못하는 군중은 지상에서 실질적인 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두 군대의 방법이 갈라집니다. 드론과 전자전 준비가 완료되면 우크라이나는 소규모 보병 침투로 이동합니다. 분대나 소대 수준에서 8배에서 30명의 그룹이 드론 통로 아래로 건물과 지하실에 진입합니다. 목표는 선전용 깃발을 꽂는 것이 아니라 통합입니다. 진입한 지역은 즉시 드론 감시와 전자전 보호 아래 놓입니다. 증원을 위한 안전한 통로가 열리고 점령한 건물에서 참호 개선이 시작됩니다. 이 조용한 진격은 우크라이나가 2023년 실수에서 얻은 교훈의 결과입니다. 몇 달 전에 발표된 대규모 반격은 가장 예상된 방향으로 시작되었고 바로 그 이후로 정체되었습니다. 러시아는 반대로 행동합니다. 소규모 정찰 파괴 그룹이 마을에 들어가 러시아 국기를 꽂는 영상을 촬영합니다. 러시아 군대의 최우선 과제는 영토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게라시모프는 공식 국방부 지도를 조금 더 붉게 칠하고 이를 상부 지휘부의 성공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드론과 전자전 우세 때문에 이러한 그룹들은 대부분 파괴되거나 점령한 것을 공고히 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성과에 대해 조용히 있습니다. 자체 오픈소스 지도인 딥스테이트도 이러한 진전을 종종 늦게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실용적입니다. 러시아 고위 지휘부는 종종 우크라이나의 움직임을 우크라이나 텔레그램 채널에서 자국의 하위 지휘관들보다 더 빨리 알게 됩니다. 철수를 보고하는 지휘관이 보통 비난을 받기 때문에 아무도 상부에 나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두 방법의 차이는 두 가지 다른 우선순위를 반영합니다. 러시아는 승리의 모습을 우선시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승리 자체와 병사들의 생명을 우선시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지속 가능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만약 군대가 소모한 보병을 모두 대체할 수 없다면 그 이미지는 조만간 무너질 것입니다. 잠시 휴식. 이와 같은 독립적인 전선 분석도 알고리즘에 의해 억제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한 단어 댓글, 그리고 구독은 이 영상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이제 푸틴의 가장 큰 주장이 무너진 곳 코스티안티니우카로 이동합니다. 이제 도네츠크로 푸틴의 가장 큰 주장이 무너진 곳입니다. 그의 7월 3일 도시는 점령되었다라는 주장은 ISW의 7월 3일부터 7일까지의 보고서에 의해 철저히 반박되었다.
실제로 그 도시는 대부분 회색 지대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제19군단이 중심과 북쪽에 활발히 주둔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존재는 소규모 침투 그룹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소식통에 따르면 6월 중순 기준으로 도시 내 러시아 군대의 수는 100명에서 250명 사이로 침투하기에는 충분하지만 도시를 완전히 점령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도시가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통제해에 있다는 것이 7월 5일에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미그-29 전투기가 프랑스산 AASM 해머 유도 폭탄 2발로 코스티안티니우카 중심의 산업지대에 있는 러시아 드론 운영자들이 사용하던 건물을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를 드론 운영자의 위치에 대한 치명적인 타격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논리는 러시아 드론 운영자들이 그 지역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는 것이 러시아 공격 부대가 그 도시의 일부에서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공중 및 화력 우세는 그 위치를 즉시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했다고 주장하는 도시 중심부에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전투기를 날려 드론 운영자를 공격할 수 있다면 그 주장은 실질적인 근거가 없는 빈말입니다. 제19군단도 지정된 방어선과 접근로에서 방어 작전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는 7월 4일에 그 주장을 언론을 위한 거짓말이라고 거부하며 한 문장으로 이를 무너뜨렸다. 정말로 당신들 통제하에 있다면 와서 거기서 만나자. 한편 러시아는 계속해서 2명에서 5명씩 건물로 보내 깃발 영상을 촬영하고 있다. 목표는 다시 한번 선전과 지도 그리기이다. 전력 균형에 관해서는 주요 러시아의 노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쟁 연구소에 따르면 최소한 하나의 합동군, 하나의 군단, 그리고 4개 이상의 다른 군 부대가 이 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시 내부에는 소규모 침투 그룹만 있지만 더 넓은 코스티안티니우카 드루슈키우카 축에서는 동부 전선의 주요 러시아 노력으로 러시아 군대는 약 2만에서 4만 이상의 병력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드론 유스 때문에 이 대규모 징역은 큰 비용을 치르며 매우 느리게 진행됩니다. 코스티안티니우카는 전략적인 이유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 도시는 도네츠크 지역을 지키는 요새 벨트의 주요 거점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의 여름 공세의 전체 목표는 이 도시를 점령하고 그 벨트를 깨뜨린 후 슬로비안스크와 크라마토르스크로 진격하여 우크라이나의 동부 전선을 붕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정체는 단지 한 도시만이 아니라 러시아의 전체 여름 계획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위험은 선전 자체가 아니라 그 결과입니다. 러시아 최고 사령부는 이러한 가짜 지도를 보며 결정을 내립니다. 실제로는 우크라이나가 점령하거나 회색 지대에 있는 위치에 증원을 보냅니다. 그 부대들이 지도상으로는 우호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크라이나의 포격을 받고 있는 지점에 도달하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은 시간이 지나면서 러시아 지휘부가 자국 병력을 소모하는 작전상의 실수로 변하게 됩니다. 7월 8일 현재 도시는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러시아 정찰 파괴 그룹은 미콜라 필리아와 같은 서쪽 지점을 침투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리만도 비슷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러시아 제20군과 제25군 부대가 동쪽 외곽에서 침투를 시도하지만 우크라이나는 회색 지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는 노보크리프카와 리포베 쪽으로 회색 지대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기 작전이 격퇴되고 침투 그룹이 FPV로 제거되었습니다.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조차도 한때 리만을 완전히 붉게 칠했지만 이제는 회색 지대로 표시하고 리드코둡에서 젤레나 돌리나와 샤드리고로바로 향하는 우크라이나 반격 벡터에 대해 불안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리만 주변의 러시아 집단의 측면을 차단할 위협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자포리자 전선이 정말로 취약한 이유는 훨씬 남쪽에 있는 크림반도의 물류 붕괴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 공격이 크림반도, 케르치 페리, 변전소, 비행장, 다리를 타격하여 러시아의 보급선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페리 경로의 손상은 중장비와 탄약 운송을 지연시킵니다. 변전소에 대한 공격은 전력 및 통신 인프라를 방해하고 비행장 공격은 해당 지역에서 러시아 항공의 이동성을 제한합니다. 특히 자포리자와 남부 전선으로 물자를 운반하는 경로가 이렇게 끊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카미안스케 지역에서 58군의 보급 부담이 심화됩니다. 기동력이 떨어지며 이는 우크라이나의 반격을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후방 수백 킬로미터에 있는 반도의 동맥을 차단함으로써 남부 전선을 약화시키고 이는 전체 남부 전선이 단일 취약점에 달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크림반도는 남부에서 러시아 작전의 기관지입니다.
그 파이프가 좁아지면서 자포리자에서의 사단의 탄약, 연료, 공중 지원이 모두 사라집니다. 우크라이나의 전략은 바로 이 논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전면에서 군대를 정면으로 이기려 하기보다는 훨씬 뒤에서 더 저렴하게 군대를 지탱하는 물류 동맥을 끊는 것입니다. 반도에 주둔한 군대는 아무리 커도 보급될 수 있는 만큼만 강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압박 속에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러시아 군인들이 소모되고 있을까요? 전선을 하나씩 모아 주요 숫자를 앞에 두겠습니다. 남부 전선, 자포리자 방향에서 약 15만 명 규모의 58군단이 공세를 준비했으나 이제 방어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중 약 6천에서 12,000명이 카미안스케 플라브니 선을 따라 우크라이나의 화력과 직접 접촉하고 있습니다. 동부 전선 돈바스에서는 러시아의 주요 노력이 코스티안티니우카 드루즈키우카 축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약 2만에서 4만 이상의 병력이 큰 대가를 치르며 진역을 시도하고 있으며 도시 내부에는 100에서 250명의 침투자만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제20군과 제25군 요소들도 리만 축에서 활동 중입니다. 이 모든 구역에서 우크라이나에 압박해 직접 전투 중인 러시아 병력은 약 2만 5천에서 6만 명이며 정말로 놀라운 숫자는 이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의 추정에 따르면 현장에 있는 러시아군의 총 병력은 약 70만 명입니다. 여기서 진짜 요점이 그 더 큰 그림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반격이 시작된 후에도 러시아군의 수준은 그대로였습니다. 증원군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모스크바는 보낼 예비군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교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ISW가 연쇄 효과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자포리자에서의 압박은 러시아 지휘부가 포크로우스크, 코스티안티니우카, 리만과 같은 다른 축에서 전개부대, 공수부대, VDB, 해병대 요소를 이동하도록 강요합니다. 예비군이 없는 군대에게는 모든 곳에서 조금씩 얇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몇 달 동안 손실이 모집을 초과하면서 전체 공격군을 방어에 유지하는 것도 다른 곳에서 전진하는 데 필요한 병력을 소모합니다. 실제 현장에서의 진짜 질문은 누가 더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가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한 지점에 집중하고 러시아가 그곳으로 부대를 이동시키면 전선의 다른 곳에 틈이 생기고 그 순간에 이를 메울 예비군이 없습니다. 이것이 비대칭의 본질입니다. 훨씬 적은 병력으로 우크라이나는 훨씬 더 큰 러시아 군대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반응하게 만듭니다. 또한 약 15만과 약 70만 같은 수치는 우크라이나와 관찰자들의 추정치이며 병력 감소는 추론이지 정확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러시아는 이 모든 병력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없는 걸까요? 진짜 답은 숫자에 있습니다. 이 모든 전술적 그림이 하나의 큰 흐름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에 러시아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440제곱킬로미터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는 한 달에 15에서 30제곱킬로미터로 감소했습니다. 실제로 CSIS 데이터에 따르면 4월에서 5월 사이에 약 400제곱킬로미터의 순손실이 있었습니다. 일일 속도는 연초 3분의 1 동안 9.76제곱킬로미터에서 2.9로 떨어졌습니다. 그에 반해 비용이 급증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러시아의 사상자는 3만 5천 명을 넘었습니다. 손실은 5개월 동안 모집을 초과했습니다. 2022년 2월 이후 총 사상자는 약 140만 명에 이르렀고 그중 약 45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러시아의 총 손실을 140만 명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CSIS의 평가는 명확합니다. 러시아는 군사 주도권을 잃었습니다. 요점은 이렇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매달 수만 명의 병력을 대가로 대략 한두 개의 지역을 얻기 위해 소모하고 있으며 어떤 곳에서는 얻는 것보다 더 많이 잃고 있습니다. 이는 전진하는 군대가 아니라 제자리에 녹아내리는 군대입니다. 이 모든 데이터가 모이면 그림이 명확해집니다. 우크라이나의 카미안스케 플라브니 돌파구, 코스티안티뉴카에서의 제트 공격, 그리고 그곳에서의 저항은 러시아의 2026년 여름 캠페인이 모멘텀을 잃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 천천히 전진하고 있지만 점령한 지역을 공고히 할 수 없습니다. 물류 취약점이 커지고 있으며 드론 전쟁에서 뒤처지고 있습니다. 자포리자에서 58군대는 방어로 후퇴했습니다. 코스티안티니우카에서는 도시 내 존재가 수백 명의 침투자로 제한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제한된 자원으로 효과적이고 눈에 띄지 않지만 결과를 내는 방역을 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병사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을 현명하게 사용하여 승리하려고 노력하며 사람들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선전 지도와 실제 상황 사이의 격차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 지휘부가 존재하지 않는 위치에 증원을 보내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전쟁의 경과에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러시아의 2026년 여름 공세는 땅을 얻기보다는 피와 자원을 잃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지상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군대는 협상 테이블에서 승자의 자세를 취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 현실 사이의 격차가 커질수록 주도권은 영구적으로 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시기도 의미심장합니다. 이 정체는 나토 정상회담 직후 시기와 일치하며 러시아가 협상 테이블에서 입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때입니다. 따라서 지상에서의 실패는 외교적 균형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상황은 시시각각 변할 수 있지만 현재의 추세는 분명히 우크라이나에게 유리하게 기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러시아가 새로운 동원 없이 이 속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전선이 영구적으로 우크라이나에게 유리하게 돌아서고 있는 걸까요?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PPR 글로벌의 독점 분석을 계속 받으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